유시민, 김어준 등의 배후 세력이 미국이라면 겁주려는 계력이들과 큰손들이 주식시장 교란도 미국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사실은 뭐 제가 뇌피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수법들이 있었어요. 미국이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집권을 하셨을 때, 미국의 그 워싱턴 포스트인가요? 거기에 이제 그런 사설인가 뭐 보도가 실린 적이 있어요. 어떤 보도가 실렸냐면은 노무현과 386 탈레반이 집권을 해서 한미 관계가 대단히 불투명하다, 위험하다, 이런 내용의 이제 사설이 실려가지고 뭐 조중동이 이걸 인용을 해서 이제 큰일 났다, 뭐 미국하고 이제 완전히 등 돌리게 됐다, 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당시 그 기사를 보고 이제 코웃음을 쳤어요. 아니 386이 탈레반이면 나는 뭐냐 도대체, 빈라덴이냐? 예? 근데 이제 걔네들 미국 애들 인식이 그런 거지. 왜냐하면 386들이 학생운동 시절에 대부분 이제 반미운동을 했잖아요. 예. 저희 때까지만 해도 학생운동하면 다 반미운동이었습니다. 반미 자주화 운동, 뭐 민족해방운동, 이게 이제 학생운동의 주류였기 때문에 386 정치인들 대다수가 반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노무현 정권의 주류를 미국 쪽에서는 이제 386이라고 봤고, 그 학생운동 때 20대 때 반미운동하는 사람들이 노무현 정부의 이제 과 민주당의 주류가 됐으니까 이제 이건 뭐 탈레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당시에, 이건 나중에 보도도 됐습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 시절에 미국에서 통보를 해요. 무슨 통보를 했냐면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폭격을 하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미국에서. 발칵 뒤집혔어요. 노무현 정부가 시작도 안 했는데, 북한에서 영변 핵시설을 미국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폭격을 하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뭐 전쟁을 누가 이기건 지건 간에, 핵 발전소가 터지면, 뭐 설령 미국이 이긴다고 해도 우리 지금 대한민국 완전히 한반도는 그냥 방사능의 생지옥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만 해도 이게 이제 미국의 수법인 줄 대부분 몰랐습니다. 몰라가지고 노무현 정부에서 막 미국에 막 뭐 특사 보내고, 그때 아마 홍석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사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유명한 홍석현이 있잖아. 홍석현은 이제 블랙하우스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홍석현을 제가 예전부터 이제 주목을 했던 게, 홍석현이 미국 통이면서 동시에 이제 또 삼성 일가여가지고 이게 이제 간첩질하기 참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 게다가 언론사 사주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홍석현이 뭐 정치 자꾸 관여도 하고, 뭐 또 여시제를 만들어가지고 친문 세력을 관리를 하고, 미국하고 대단히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대미 특사가 그 당시에 그 홍석현이었을 거야, 제 기억에. 예. 그래서 그 미국에 가가지고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습니다. 야, 그러면 안 된다. 이제 말린 거죠, 미국이. 야, 그거 폭격하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말렸는데, 당시에 미국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럼 이라크에 파병을 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파병을 해라. 근데 노무현 정부가 그 당시에 그 노무현 정부도 가만히 보시면은 민주당 정부는 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예요. 촛불의 힘으로 다 탄생을 했어. 김대중 전 대통령만 빼놓고,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IMF라는 아주 뭐 큰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효순이 미선이 미군 장갑차 압살 사건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게 1년도죠. 2002년도죠. 2002년에 우리 거기 어딥니까? 의정부입니까? 의정부에 그 여중생 2명이 길을 가다가 미군 장갑차에 치여가지고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를 미군이 덮으려고 하다가 우리 시민들한테 걸려가지고 촛불 집회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촛불 집회가 효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온라인 닉네임이 악마라는 사람이 촛불을 들자고 제안을 하면서 광화문에서 이제 촛불 집회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게 촛불혁명의 첫 발단이 된 게 이 효순이 미선이 촛불 시위였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촛불 시위 현장에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효순이 미선이 있지 않겠다. 수평적인 한미 관계를 만들겠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대선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촛불의 힘으로. 뭐 후보 단일화의 힘으로 승리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이 촛불의 힘에 크게 이재명 노무현 대통령이 도움을 받았던 거예요. 아니 그래서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라크에 파병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을 완전히 배신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수평적인 대등한 한미 관계를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대통령에 취임을 했는데 취임하자마자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에 파병을 하겠다 이래버리니까 지지층들이 다 등을 돌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지.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무너져가는 이런 이제 과정이 5년에 걸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시작부터 휘청한 사건이 이 이라크 파병 문제였고, 이라크 파병은 미국이 영변에 있는 북한 핵시설을 폭격하겠다라고 노무현 정부를 협박을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회에 나와서 당시 의원들에게 파병을 설득하는 연설을 직접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라크 파병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워딩을 정확히 기억을 해요.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회 연설을 하는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라크 파병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파병을 안 해야 우리가 평화로운 거지. 전쟁터에 우리 군인들을 보내는데 왜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무슨 뜻이었냐면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미국을 말리려면은 파병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우리 국민들에게 우회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저는 이제 좀 그 노무현 정부에 아쉬웠습니다. 미국이 무슨 북한의 핵시설을 뭘 폭격을 합니까? 결국 우리 정부 압박해가지고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걸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이 똑같은 일이요, 여러분.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아까 주식 그 질문 제가 답을 드리다가 옛날 얘기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안 그럴까요? 문재인한테는 안 그랬을까요? 그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은 미국에 굴복을 해가지고 이라크 파병을 하고 이러면서 정권이 휘청했던 것처럼 노무현도 문재인도 마찬가지예요. 남북 관계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트럼프가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문 다 닫아버리고 개성공단 망가지고 금강산 관광 망가지고 남북 관계가 엉망이 되면서 결국 문재인 정부도 국정 운영의 동력을 잃고. 여러분 그 사건 기억나세요? 미국의 그 CIA인가요? FBI인가요? FBI 국장이 문재인 정부 때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비밀리에 방문을 해가지고 윤석열을 만났어요. 그때 이제 윤석열이 아직 검찰총장을 하고 있을 텐데 윤석열을 만나고 갔습니다. FBI 국장이. 그것도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FBI 국장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도 그것도 이례적인 일인데 검찰총장을 만나가지고 윤석열한테 힘을 실어줍니다. 거기서 저는 시작이 됐다라고 봐요. 거기서 시작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가.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에 미국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이거는 저는 대단히 순진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지금 강경화 주미대사가 갑자기 들어왔잖아요. 이거 우리가 뭐 자세히 알 수는 없는데, 근데 이 문제 쿠팡 문제 때문에 아마 들어온 것 같은데 쿠팡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 정부에게 상당한 압력을 넣고 있는 걸로 보여요.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그래서 이제 강경화 주미대사가 뭐 이례적인 상황에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지금 미국 쪽 아마 입장을 전달한 것 같다.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그래서 업무보고 과정에 쿠팡 문제를 언급을 하죠. 쿠팡 문제 언급을 하잖아요. 이게 뭐 특정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대통령께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쿠팡 봐주라고 계속해서 압력을 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방향에서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있다. 지금 아까 송영길 의원이 저기 유시민이 반정부 선언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정청래를 역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 한번 뭐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유럽 순방하실 때 이코노미스트하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때 그 얘기 하잖아요. 나도 다른 역대 대통령처럼 희생양이 될 수 있다. 나도 희생당할 수 있다. 그러고 들어와가지고 송영길 의원하고 유럽 순방 다녀오시자마자 피곤한데 저녁 때 송영길 의원 불러가지고 영길이 형 도와주세요. 영길이 형 좀 도와줘. 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유럽 순방 때 대통령께서 뭔가 그 파악하신 게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반정부 세력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뭔가 이제 그 증거를 잡았다고 할까요? 이놈들이 이재명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재명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유럽 순방 과정 때 뭐 정확히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께서 파악을 하신 것 같다. 그러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금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잖아. 그리고 송영길 의원이 대통령님 만난 이후로 대단히 워딩이 세잖아요, 지금. 저는 송영길 의원도 뭐 대통령께 좀 들은 얘기가 있는 것 아닌가. 응? 이 조털레유의 이 행태가 심상치 않다라는 걸 저는 송영길 의원이나 김민석 의원도 알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3명은 알고 있는 것 같다. 응? 자, 이와 관련해서 김민석 의원이 어제 스픽스에 출연을 했는데 제가 김민석 의원, 이재명 대통령, 송영길 의원 세 사람은 이 조털레유에 난 이 반정부 세력의 실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고 제가 이제 추론을 해드렸는데 어제 스픽스 인터뷰를 보니까요. 김민석 의원도 유시민이 심상치 않다라는 걸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 중요한 대목 두 군데를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에 아주 가까운 분을 통해서 간접적인 소통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최근에 흐름이 좀 안 좋게 느껴져서 적어도 팩트는 명확하게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합당 문제라든가 뭐 검찰 개혁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걸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명백하게 틀린 전제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런 것은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팩트를 알고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비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팩트 자체를 틀린 걸 가지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팩트와 상관없이 그래서 그걸 갖고 있는 설명을 간접적으로 전하고 직접 뵙든지 아니면 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런 직접 비평을 하겠다 하는 뜻을 간접적으로 제가 전달받은 적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팩트가 다르다는 것, 이제 특정한 사안에 대한 관점이 달라서 우리가 논쟁하는 것과 사실 자체가 아예 다르게 이렇게 이제 전달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바로 잡으려고 했다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합당 문제하고 지금 검찰개혁이면 이제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직접 이제 유 작가에게 이제 어쨌든 전달했다는 것인데 그런 합당과 관련된 부분의 실체적 진실은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정청래 전 대표가 추진했다. 그런데 당내에서 김민석 총리가 본인의 정책 미래를 위해서 막았다. 뭐 이제 이런 일단 레파토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실제 진실이 뭡니까? 흔히 얘기하는 제가 이미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흔히 얘기하는 뭐 강북구 패부 거기에 나타난 대통령의 일반적인 지론이 합당을 하면 좋다라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도 이미 밝힌 거고
근데 최근 논란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일반론이 아니라, 그 합당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은 후에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논의로 하기로 하자고 일단 정리한 시점에서 이른바 8월 통합전대를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네, 예. 근데 그것이 청와대의 의견인데 그것이 당내의 반대로, 그리고 그 반대에 이른바 전화 또는 저와 가까운 분들이 작동했다 하는 그런 설이 돈 거 아닙니까? 강북구 페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단 그것이 전혀 사실과 아니기 때문에 전혀 사실과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인 설명 이런 것들을 전했죠. 네. 그리고 저는 그건 뭐 100% 아니니까요. 네. 그걸 지금도 문제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게 사실이라는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증언입니다. 예, 최근에 김민석 의원 측에서 뭐 유시민과 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이 검찰개혁 문제, 지금 이제 유시민이 시비를 걸고 있는 건 이제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이제 합당 문제하고 하나는 검찰개혁 문제인데, 지금 유시민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과 다르고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김민석 의원이 정확한 팩트를 유시민에게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통합 관련해서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검찰개혁 관련해서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지 전달을 했다라는 거야. 근데 유시민이 그 전달을 받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그래도 그냥 비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정상적으로 진짜로 유시민이 주장을 하듯이 이재명 정부가 걱정이 돼서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이라면 팩트는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죠? 팩트를 왜곡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 근데 검찰개혁이건 합당 이슈건 지금 전혀 팩트가 다른 얘기를 유시민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는 문제예요. 가짜뉴스잖아 지금. 예컨대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반대한다거나, 혹은 검찰개혁을 할 의사가 없다거나, 이거는 팩트가 아니에요. 김민석 의원이 직접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팩트가 아닌 걸 다 알 수 있는 상황이야. 왜? 이미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는 정부 안이 폐지 쪽으로 확정이 돼서, 예, 지금 이제 보안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커지고는 있지만은, 현재까지 정부 입장은 뭐냐 하면은 폐지 쪽으로 입장을 정해서 당에서 빨리 폐지해라, 이게 정부 아니에요. 나중에 당에서 뭐 입장이 바뀔 수는 있겠지. 뭐 이번에 의원총회에서도 15명 중에 10명이 보안수사권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해요. 당내에서 토론을 하다가 당론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어쨌건 간에 현재 정부의 입장, 현재 정부의 입장은 보안수사권 폐지를 하라는 거야. 당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개입을 안 하겠다라는 거야. 개입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시민이 수요일날 매블쇼에서 나와서 한 얘기가 뭡니까? 수요일날 매블쇼에서 대통령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안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거는 가짜뉴스잖아요. 이거는 명백한 가짜뉴스잖아. 그러면은 이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건 김민석 의원이건 이거 소송을 걸면 이거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야. 따라서 유시민이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건 반대하건 간에 가짜뉴스를 방송에서 떠들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얼마 전에 그 채널A 이동재 사건으로 벌금도 먹었잖아. 맞았잖아요. 그게 벌금으로만 안 끝나. 이제 민사까지 걸려야 돼요. 지금 뭐 김어준은 억대 보상을 해야 될 거다라는 그런 뭐 분석도 나오던데, 가짜뉴스로 얼마 전에 벌금까지 얻어맞은 사람이 만약에 청와대에서 유시민을 가짜뉴스로 고발을 하면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팩트는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재명 정부를 계속 비판은 할 수 있지만은 팩트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팩트는 수정을 해야 되는 거야. 합당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김민석 의원이 직접, 물론 뭐 본인이 직접 전달한 건 아니지만은 가까운 분을 통해서 소상하게 팩트를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유시민이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까? 나는 그냥 계속 비평을 하겠다. 비평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짜 뉴스를 가지고 계속 대중들을 선동하겠다라는 뜻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짜 뉴스인지 아는 상태라는 거야. 김민석 의원이 팩트를 전달을 안 해줬을 때는 뭔가 오해를 해서 잘못 알아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부터는 김민석 의원의 가까운 분이 팩트를 전달할 이후부터는 이게 가짜 뉴스라는 걸 알면서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유시민이 가짜 뉴스인 줄 알면서 왜 해야 돼요? 진짜 이재명 정부를 위한 거라면 가짜 뉴스인지 알고 있는데 왜 해야 되냐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건 범죄잖아.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이재명 정부를 까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유시민이? 여러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전에는 본인이 정보가 없어서 뇌피셜로 떠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다 쳐요. 그런데 김민석 의원이 팩트를 전달할 이후에는 가짜 뉴스인 줄 알면서 계속 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이재명 정부를 까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유시민이. 저는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력이 뒤에 있는 거 아니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되묻고 있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 아니, 이재명 대통령하고 무슨 원수를 져가지고 도대체, 그리고 김민석 의원하고 도대체 무슨 원수를 져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이재명 정부를 공격을 해야 되냐고. 너무 납득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 얘기를 어제 스픽스에 김민석 의원이 출연을 해가지고 처음 공개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내용을 우리 폭로를 했는데 유시민 작가가, 이게 스픽스가 요즘에 방송이 인기가 없나 봐요.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왔더라고. 아니,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이 폭로가 되는데 왜 이런데 관심을 안 갖지? 난 참 이해가 안 되네. 조회수가 너무 없어가지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제가 다시 한번 이걸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 인터뷰에서 아까 송영길 의원이 반정부 선언 아니냐, 그 다음에 정청래가 역적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게 송영길 의원도 제가 주장하고 있는 반정부론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민석 의원도 이게 이제 김민석 의원 특유의 우아하게 돌려 말하기, 이것 때문에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무슨 얘기를 한 건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딱 감이 오더라고. 김민석이 시청자들에게 해주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그래서 왜 유시민이 이러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김민석 의원의 이거는 이제 추론인 거예요. 추론인데, 자, 제가 하는 얘기하고 거의 비슷한 추론을 합니다. 김민석 의원도. 자, 그 부분도 일단 인터뷰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니, 제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예,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전체 논의의 본질에서 여러 가지 팩트와 이런 거에 있어서 정점을 대통령에 대한 공격과 낙인으로 태웠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 문제는 좀 부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보십니까? 오히려 저는 김민석 총리께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효과가 없으니 오히려 대통령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도 굉장히 의아하게 이렇게 생각했던,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목입니다. 왜 그러실까 하는 것은. 왜냐면은 뭐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이런 것들로 이제 충분히 느껴지고요. 그 이유가 뭐지라고 계속 질문을 하더라도 명쾌한 답이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이.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다 떠나서 과거에도 김대중 대통령님 때도, 노무현 대통령님 때도 그런 공격을 아주 극단적으로 하신 경험이 있고, 네. 그래서 그때와 같은 상황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유가 뭘지 이것은 본인이 이제 사실 우리가 그걸 뭐 추론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는데 그때의 진단이 맞지 않았고, 지금 솔직한 심정은 어이없다. 나에 대한 공격은
사실도 아니고 또 상황도 맞지도 않고 또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도저히 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꼭 유 작가님을 떠나서 예. 합당 문제라든가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많이 떠들고 있는 팩트, 프레임, 예. 이것의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전당대회에서 실제 이제 TV 토론 같은 걸 진행하면 이 문제는 크게 중요한 이슈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 있다. 제가 이미 검찰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도 네. 제 입장을 누차 밝혔고, 제가 대통령님도 그런 말씀하시지만 정치 검찰에 당할 만큼 당한 사람 아닙니까? 예, 예. 윤석열과 관련된 세력으로부터 또 당했다는 것을 확인도 했고, 그래서 그래서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제가 비교적 원칙적인 사람이고, 그걸 검찰을 봐줄 이유가 없고, 그리고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폐지 원칙이라는 걸 수차 밝혔고, 그리고 심지어 그 문제가 당정 간에 자꾸 정치화되기 때문에 빨리 끝내자고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얘기 못할 이유가 없죠. 그것도 그렇고, 합당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조 대표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거를 제가 소위 8월 합당 전대설, 그거를 제가 알지도 못했고, 존재하지도 않았고, 방해한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 근데 마치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하는 공격들은 결국 저는 다 드러날 거라고. 네. 자, 보통 때는 화가 없다님. 유시민이 노무현 대통령도 공격했어요. 예, 다 깠어요. 문재인만 빼고. 근데 문재인은 좀 희한한 방식으로 나락으로 보냈죠. 예, 그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해라. 이런 조언을 해가지고 희한한 방향으로 이제 결과적으로는 윤석열을 키워주고 문재인을 나락으로 보내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유시민은 시종일관 반정부 세력이었던 거예요. 그 진보 정권이건 보수 정권이건 민주당 정권이건 국민의힘 정권이건 가리지 않고 모든 정부를 계속 공격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보수 정권이 집권을 했을 때는요. 그때도 보수 정권을 비판은 하지만은 갑자기 신경 안정제가 돼요. 그죠?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신경 발작제가 되고요. 대단히 히스테리칼해집니다. 근데 윤석열이 집권했을 때는 윤석열이 5년에도 나라 안 망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안정시켜요, 오히려. 그래서 별명이 윤석열 때 생긴 별명이 신경 안정제잖아. 그래서 윤석열 때만 그랬나? 하고 제가 돌이켜 보니까 박근혜 때도 그랬고 이명박 때도 그랬어요. 이명박이 집권한다고 나라 안 망한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그래서 보수 정권도 비판을 하긴 하는데 강도가 약해지고 사람들을 오히려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안심시키는 역할을 한다. 근데 민주정부가 들었으면은 아니 윤석열한테는 그렇게 관대했던 사람이 이재명 정부는 본인이 이건 스스로 한 얘기야. 작년 9월부터 걱정이 돼가지고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작년 9월부터야 그게.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하고 인수위도 없이 취임을 했는데 석 달 정도 됐는데 야 이재명 정부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어느 정부건 언론도 그러잖아. 보수 언론도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6개월 정도는 예우상 대통령을 좀 덜 까. 보수 언론도. 어느 나라나 그렇잖아요. 국민들도 그렇잖아. 보통 집권 한 6개월 정도는 대통령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냥 일단 지지를 해줘요. 지지를 해줄 테니까 열심히 해봐라. 이러는데 아니 조중동도 아니고 유시민이 작년 9월부터 야 이재명 정부 이러다 큰일 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김민석 의원도 아직은 이제 저도 이게 확실한 단서는 없죠. 확증은 없어요. 그냥 심증인 거지. 심증만 있는데 유시민이 이상하다. 이건 다 느끼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하잖아. 김민석 의원도. 왜 저러는 걸까? 그럼 본인이 이제 조심스러우니까 추론을 하지는 않았지만 재밌는 대목이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요. 아, 유시민 작가가 왜 저러는 걸까요? 하고
말을 멈추는 대목이 있죠, 여러분. 그 김민석 의원이 대단히 뭐 말 주변이 좋고 달변가잖아요. 쉴 새 없이 이제 차분하지만 또 쉴 새 없이 말을 이어가는 그런 이제 달변가인데 갑자기 저 대목에서 유시민은 왜 그러는 걸까요? 이 대목에서 잠시 말을 스스로 막아요. 스스로 막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못하는 듯한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받으셨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애들러 하는 얘기가 유시민이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한테도 저런 극단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저는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 김대중 대통령 때도 본인이 지금 노무현의 상주 노릇하고 있고 마치 노무현 정신에 해석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노무현의 상속자처럼 행세를 하고 있잖아.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도 깠어요. 아, 그땐 저도 깠어. 다 깠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라크 파병이나 FTA 문제나 이런 게 이제 진보 세력들 입장에서는 좀 동의하기 힘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유시민도 이제 그때는 저 사람이 좀 진보 성향이 있어가지고 저는 깠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야.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냥 까는 거예요. 김대중 정부건 노무현 정부건 그냥 막무가내로 까왔다 그동안.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다 잊고 있었던 거지. 그냥 윤석열 정부 때 신경안정제 짓을 좀 하니까 뭐 유시민이 이 시대의 현자다. 또 이걸 김어준과 또 무슨 뭐 JTBC에서 유시민을 마사지를 많이 해줬잖아요. 응? 그 유시민이 지금처럼 이제 어떤 인지도가 생기고 유명세가 생긴 그 계기가 되는 게 그 누구죠? 그 나영석 PD 그 알쓸 신잡인가요? 그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지금과 같은 이제 인지도와 유명세를 쌓게 된 거잖아. 근데 그거를 그 제작 발표회 때 나영석 PD가 그 증언하는 뭐 영상도 있더라고요. 유시민이 틀린 말을 많이 하는데 편집하느냐고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언론이 현자인 걸로 편집을 해준 거지. 유시민이 틀린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건 나영석 PD도 증언을 한 거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언론에 의해서 조작된 이미지가 이 사람의 실체인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 거지 뭐. 또 김어준이 띄워주고 최욱이 띄워주고 뭐 이러니까 유시민이 대단한 사람으로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과거사를 지난 20여 년간의 유시민의 행적을 돌이켜보면은 유시민은 언제나 반정부 세력이었다. 그 본인 캐릭터가 뭐 저처럼 모두까기 캐릭터여서 그런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민주정부가 집권했을 때 유시민은 더 많이 깠다. 민주정부를. 그래서 저는 유시민과 이 조털레유가 단지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어요. 유시민이 왜 저러는가? 이게 많은 이제 지금 평론가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유시민한테 한 자리를 안 줘서 그렇다. 뭐 어떤 분은 뭐 대통령이 유시민한테 연락을 안 해서 그렇다. 뭐 유시민이 김민석에 대한 어떤 질투심 때문에 저런다.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개인의 심리 문제로 접근을 해가지고는 정치 현상을 저는 과학적으로 분석하기가 어렵다라고 봐요. 어떤 한 인간의 혹은 어떤 정치 세력의 정치적 행위에는 언제나 정치적인 목적이 뒤따르기 마련이야. 그냥 단지 질투심 때문에 누구를 공격한다?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뭐 지론처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정치에는 우연이 없다라는 게 이제 제 지론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런 이제 지론을 기초로 해서 정치 분석을 해요. 정치엔 우연이 없다라는 게 뭐냐 하면은 어떤 정치적 행위자이건 간에 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유시민한테도 그럴 만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본인이 저렇게 욕을 처먹으면서까지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이제는 반정부 세력이라는 반정부 선언이라는 이런 비판까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뭔가 자신의 입장을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저렇게 막무가내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건 그에 따르는 어떤 정치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저는 짓이라고 봅니다.